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하완 작가의 저는 측면이 좀 더 낫습니다만 이란 책입니다. 하완 작가는 첫 에세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본업인 그림 그리는 일보다 글 쓰는 일이 더 바빠졌다고 합니다. 제 채널에서도 이 책을 소개했었는데요. 영상 조회수가 현재 73만이 넘을 만큼 많은 분들이 즐겨보면서 공감과 위안을 얻었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저는 측면이 좀 더 낫습니다마는 작가 특유의 솔직함과 유머러스한 문체로 현실의 아픔과 문제를 가식 없이 직면하면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독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완 작가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를 출간한 후에 책의 제목 탓인지 찌질한 루저의 자기 합리화란 비난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작가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무분별한 자기 합리화는 인생 말아먹는 지름길이지만 적당한 자기 합리화는 인생을 좀 더 맛깔나게 하는 MSG다. 자기 합리화는 괴로운 현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는 최후의 보루다. 한쪽 면이 아닌 다양한 면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너무 객관적으로만 살지 말고 조금은 자기 합리화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어쩌면 우리는 그걸 못해서 많이 괴로운 것인지도 모른다. 객관이라는 단어는 내가 아닌 제3자의 시선을 뜻한다. 객관적으로 삶을 바라본다는 것은 즉 남의 기준으로 본다는 말이 된다. 물론 객관적인 관점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시선에 갇히면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남에게 끌려다닐 가능성이 크다.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남들의 기준에 맞추는 삶,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삶을 쫓는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만다. 그런 인생은 충분히 살았다. 앞으로의 인생만큼은 주관적이어도 괜찮지 않을까? 자기만의 기준과 관점으로. 그게 없으면 나와 상관없는 결혼정보회사의 등급표에도 좌절하고 흔들리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는 건 매우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내 삶의 긍정적인 면을 보완하고 즐겁게 사는 일. 그 어려운 걸 우리가 해낼 것이라 믿는다. 이 책은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엔 왜곡된 행복과 우울한 사회 현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고뇌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을 잃지 않고 작은 곳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자기다움의 비법을 간접적으로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측면의 재발견. 중학 시절 옆자리 친구의 얼굴을 그리는 수업이 있었다. 얼굴의 특징을 잘 잡아내 그림만 보고도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표현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수업이었다. 시작! 미술 선생님의 구령이 떨어지자 아이들은 몸을 돌려 마주보고 서로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똑같이 그려주겠어. 비장한 마음을 품고 시작한 것이 분명한 침묵이 교실을 가득 메웠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야, 눈이 삐었냐?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 여기저기서 원망과 욕설, 웃음이 터져나왔다. 주변을 둘러보니 과연 정체를 알 수 없는 괴 생명체들이
도화지 위에 창궐하고 있었다. 평소 그림 좀 그린다고 자부했던 나 역시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벌써 망작의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다. 미술 선생님은 웃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예견이나 했다는 듯이. 아, 정녕 우리 반엔 이 미션을 성공할 리가 하나도 없는 것인가? 와, 똑같다. 그때였다. 교실 한 구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나는 한달음에 그곳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보았다. 그것은 혁명이었다. 그림을 보자마자 단박에 누구의 얼굴인지 안 것은 당연한 일. 단지 그것뿐이라면 혁명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을 거다. 그 그림은 다른 그림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 그림은 측면이었다. 완벽한 옆모습 말이다. 에이, 그게 무슨 혁명이야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저렇게 그려도 되는구나. 나를 포함한 모두가 당연히 정면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할 때 단 한 명, 그 녀석만이 측면을 그렸다. 친구의 얼굴을 닮게 그리라고만 했지 정면을 그려야 한다는 조건은 없었다. 그런데도 왜 당연히 정면을 그려야 한다고만 생각했을까? 옆모습을 그리다니 이건 편법이야. 그리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얼굴을 그리라고 하면 대부분은 정면을 그리지 않나. 눈, 코, 입이 다 나오도록 정면에서 그리는 것이 아무래도 맞는 방법 같아서다. 하지만 옆에서 본 얼굴도 분명 얼굴이고 정면에선 보이지 않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모습이 드러나기까지 하니 어떻게 잘못된 방법이라 할 수 있을까? 그 친구는 영리한 선택을 했다. 사실 정면에서 본 얼굴을 그린다는 건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다. 들어가고 나온 이목구비의 굴곡이 평평하게 보이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반면 측면에서 얼굴을 보면 얼굴의 굴곡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마와 코, 입술로 떨어지는 외곽선을 잘 따라 그리기만 하면 하나의 선으로도 그 사람의 특징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그런 효율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는 쉽게 한 명을 그려내고 내친 김에 다른 친구의 얼굴도 그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뚝딱뚝딱 서너 명의 옆얼굴을 그 인물과 똑닮게 그려냈다. 아, 그날 난 측면을 다시 보게 됐다. 정면만이 어떤 이의 얼굴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방향이라고 생각했던 나야말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게 아닐까. 정면만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완전히 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날 이후로 나는 사람들의 옆얼굴을 훔쳐보는 버릇이 생겼다.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거나 멍하니 생각에 잠긴 옆얼굴을 보고 있자면 이상한 기분에 휩싸이곤 한다. 이 사람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수없이 봐온 사람임에도 왠지 낯설게 느껴진다. 옆 얼굴엔 그의 이면이랄까 본 모습이랄까 전혀 다른 얼굴이 있다. 정면에선 보이지 않던 슬픔이나 매력 혹은 말 못할 비밀. 그에게도 내가 모르는 모습이 많다는 당연한 사실을 새삼 깨닫고 놀란다. 그런 이유로 한쪽 면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선 안 될 일이다. 타인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볼 때도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생길 법도 하다. 정면으로 내세울 게 없으니 자꾸 측면 운운하는 것이 아니냐고. 빙고. 나는 정면이 별로다. 정면을 잘 그리고 싶었는데 생각대로 잘 안 됐다. 내게 다시 기회가 온다면, 다시 내 얼굴을 그릴 기회가 온다면 이번엔 측면을 그려볼 생각이다. 남들과는 다른 방향, 내가 잘 그릴 수 있고 좀 더 나다운 얼굴을. 나는 왜 열등한가? 지금도 그런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국민학교에 다닐 때는 새학년이 될 때마다 가정환경 조사서를 써오도록 했다. 그 종이를 들여다보던 엄마의 얼굴을 기억한다. 마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듯 심각한 얼굴. 한참을 고민하던 엄마는 아빠의 직업란에 노가다라고 적었다. 노가다가 뭐야, 엄마? 엄마는 대답이 없었다. 나도 더는 묻지 않았다. 대답하기 곤란한 것이라는 건 눈치로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나는 엄마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가정환경 조사서엔 한 달 수입을 적는 칸도 있었다. 지금의 상식에선 의아하지만 그땐 그랬다. 얼마를 적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집에 관련된 항목엔 자가, 전세, 월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었는데 또 한참을 고민하던 엄마는 옆에다 사글세라고 적었다. 역시 모르는 단어였지만 이번엔 묻지 않았다. 조사서 맨 아래엔 집에 있는 물건들에 체크하게 되어 있었다. 어디 보자. 자가용? 없고, 전화기? 없고, 냉장고? 없고, 없고. 우리 집엔 없는 게 많았다. 칸을 많이 채우지 못해 창피한 기분이 들었다. 다음 날 아이들은 각자의 가정환경 조사서를 비교하며 떠들어댔다. 철수네 집에 자동차 있대. 와, 좋겠다. 영희네 아빠는 경찰이래. 우와, 멋있다. 응? 너희 아빠는 노가다구나? 근데 노가다가 뭐야? 곤란했다. 나는 엄마처럼 입을 다물었다. 나는 내가 가난해진 순간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나는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가난해졌다. 그전엔 가난하지 않았다. 집이 갑자기 망했냐고? 아니, 입학 전과 입학 후의 집안 사정은 똑같았다. 허름하고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빈민촌에 우리 집이 있었다. 대대적인 재개발로 강제 철거되고 쫓겨나기 전까지 그 집에 살았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각하께서 우리 동네를 깨끗이 정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곧 88 올림픽이 열리는데 외국인들 보기에 부끄럽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렇게 부끄러운 우리 동네는 정리되었다. 아무튼 슬레이트를 대충 얹은 지붕, 벽은 있지만 제대로 된 문이 없어 맘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집에서 살았다. 화장실은 집 밖에 있었다. 몇몇 가구가 공동으로 쓰는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 냄새나고 더러운 것은 둘째치고 항상 안에 사람이 있어 곤란했다. 도저히 기다릴 수 없는 급한 상황이 오면 멀리 떨어진 다른 공동 화장실을 찾아 달렸다. 거기도 비어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딱히 불편하거나 괴로운 일은 아니었다. 다들 이렇게 산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곳이 내가 아는 세계의 전부였다. 모두가 비슷한 집에서 비슷한 모습으로 살았고 가난하다는 느낌이 무언지 알지 못했다. 입학하고 다른 환경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내가 알던 세계는 무너졌다. 모두가 비슷한 환경에서 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고 세계는 재구성됐다. 재구성된 세계에서 나의 위치는 저기 아래였다. 그 전까지 가난하지 않던 나의 삶은 한순간에 추락했다. 쾅! 내 몸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던 날을 지금도 기억한다. 대부분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던 시절이었으니 그리 절망할 일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항상 기준을 나보다 못한 사람에 두지 말고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두라고 배웠다. 아니, 그건 배울 필요도 없이 저절로 되는 것이었다. 나보다 나은 사람만 눈에 보였고 그래서 나는 늘 불행했다. 세월이 흘렀다. 이제 나는 실내에 화장실이 있는 집에 산다. 무려 수세식이다. 아버지처럼 험한 육체노동을 하지 않고 그림을 그려 돈을 번다. 그 돈으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문화생활도 즐긴다. 큰 발전이다.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마땅하지만 그게 잘 안 된다. 겨우 이 정도야? 나는 여전히 빈곤하다 느낀다. 그렇게 느끼는 까닭은 아직도 내 위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일까? 절대적으로 가난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가난하다. 나는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 유튜브에서 법륜 스님의 강연을 본다. 한 청년이 스님에게 질문을 한다. 남들보다 못난 자신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그. 스님은 조용히 당신 앞에 있던 물컵을 손목시계 옆에 두더니 그에게 물었다. 이 컵이 커요, 작아요? 커요. 젊은이가 답했다. 이번엔 컵을 물병 옆에 두더니 물었다. 이 컵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스님은 컵을 들고 손목시계와 물병을 오가며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했다. 젊은이는 그때마다 커요, 작아요 답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난 후 스님은 컵을 높이 들었다. 이 컵이 커요, 작아요? 공중에 홀로 떠 있는 컵을 보며 젊은이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 크다 작다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랬다. 컵은 큰 것도 작은 것도 아니다. 컵이 크다고 생각했을 때도 작다고 생각했을 때도 본질인 컵은 항상 그대로였다. 열등함은 존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존재가 열등한 게 아니라 열등하다고 의식할 뿐이라는 말씀. 아, 젊은이도 울고 나도 울었다. 내가 느끼는 빈곤 역시 마음의 문제. 나는 물병 옆을 떠나지 못하는 컵이었다. 물병을 기준으로 삼고는 나는 작다 울부짖고 있었다. 컵이 물병보다 작다고 해서 열등한 것은 아니다. 그저 다른 것뿐이다. 크기가 다르고 재질이 다르고
쓰임이 다르다. 비교를 통해 알아야 할 건 그게 전부다. 우리는 모두 다른 존재일 뿐이다. 그런데 왜 나는 하필 컵일까요? 나는 물병이 좋은데. 도로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행복의 조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격언 중 이런 얘기가 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자전거에 앉아 오는 것보단 벤츠에 앉아 오는 것이 더 편하다. 누가 이 말을 반박할 수 있겠는가? 맞습니다. 100번, 1000번 옳은 말씀입니다요.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자전거보단 벤츠에 앉아 오는 편이 훨씬 편하고 좋을 게 분명하다. 폼도 나고. 벤츠에 앉아 울어본 적이 없어 확신할 순 없지만 고급지고 안락한 시트 덕분에 눈물이 빨리 그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격언의 메시지는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런 얘기는 삶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해가 된다. 누구는 벤츠가 편한 걸 몰라서 자전거 타는 줄 아나? 벤츠 좋은 거 세상 사람 다 안다. 몰라서 안 타는 게 아니라 못 타는 거다. 그 사실을 떠올리면 멀쩡하다가도 울고 싶어진다. 봐라, 도움이 안 되는 하나만한 얘기다. 이미 우리는 돈이 최고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아는데 못 가지니까. 또래들과 대화할 때면 돈 얘기가 빠지질 않는다. 아니, 돈 얘기 빼고는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누구는 얼마를 번다더라. 뭘 해서 대박이 났다더라. 거기 집값이 많이 올랐다더라. 우리의 관심은 온통 돈에 쏠려 있다. 관심사가 너무 좁다. 재미없다. 재미없는 걸 떠나 지친다. 돈 얘기는 하면 할수록 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답답해진다. 마치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끼리의 생김새를 설명하는 것 같은 헛되고 허무한 이야기들. 아이고, 의미 없다. 돈은 언제라도 질리지 않지만 돈 얘기는 좀 질린다. 얘기를 해서 돈이 생긴다면 매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요즘은 돈 얘기가 듣기 싫어 사람 만나는 걸 피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작 앞의 격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문장은 벤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이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다들 아는 말이지만 솔직히 가슴에 와닿지는 않는다. 돈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돈 때문에 비굴해지고 항상 돈이 없어서 문제였지 너무 많아 문제였던 적은 없으니 말이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행복하리라 생각하기 쉽다. 믿기 힘든 얘기지만 돈이 많아도 돈 문제는 계속된다고 한다. 돈이 많으면 전혀 다른 성격의 돈 문제가 생기는데 우선 돈 달라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한다. 친구, 친척, 동창, 심지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투자하라고, 혹은 그냥 달라고 한단다.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도둑맞는 일이 벌어진다. 거절하면 된다지만 일일이 상대하고 거절하는 것도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니다. 아, 스트레스. 그래도 그건 좀 나은 편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도 돈 문제가 생긴다. 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며 가족끼리 싸우기도 한다. 심한 경우 부모 자식 간에 의절을 하기도 하고 형제끼리 원수가 되기도 한다. 이쯤 되면 내가 부자가 아닌 게 다행처럼 느껴진다. 얼마 전 한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과 폭언이 큰 화제였다. 남 부러울 것 없는 재력을 가진 그들의 언행을 보고 있자니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뭐가 아쉬워서 저러고 살까? 그들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미칠 듯 분노하고 타인을 멸시하는 태도는 병든 모습에 가까웠다. 가진 힘을 과시하며 남을 짓밟아야 자신이 높아진다고 믿는 자존감 바닥인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 그들의 자존심이나 행복도는 내가 알 수 없지만 매일같이 폭발하듯 분노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것만 봐도 돈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부자가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 돈이 많으면 매일매일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을 것 같지만 그들도 우울증에 걸리고 고민이 있고 고통을 느끼며 살아간다. 정말 믿기 힘들다. 물론 행복하게 사는 부자들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행복한 건 꼭 돈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다. 돈이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무조건 돈은 행복의 인과관계로 묶이는 것도 아니다. 결론은 돈이 많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며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 뒤집어 보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돈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도 가능하다. 어쨌든 돈으로 행복은 얻기 어렵다. 뭘 해야 행복한지 명확한 답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누군가는 행복을 목적으로 살면 반드시 실패할 거라는 말을 했다. 그렇구나. 행복은 얻기 힘드니 돈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여러모로 편하기는 할 테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돈이 최고다. 자, 이제 돈을 많이 벌면 된다. 근데 이런 답은 삶에 도움이 안 된다. 내가 그동안 이 사실을 몰라서 돈을 많이 안 번 게 아니다. 돈 많으면 좋다는 거 잘 아는데 간절히 원하는데 못 가지니까 나도 환장하겠다. 그러니까 메비우스의 띠에 내가 찾은 정답에 스스로 갇힌 기분이다. 엄마의 가르침.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런 주인공이 종종 등장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는데 부모님의 강요로 회사를 물려받는다거나 의사가 된다거나 하는 주인공들 말이다. 극이 절정에 다다를 때쯤 오열하며 부모에게 소리치는 장면이 나와주는 게 수순이다. 저는 어머님의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산다는 건 자유가 없는 감옥에서 사는 것과도 같다.
답답한 주인공의 심정이야 100번이라도 이해가 가지만 완전히 공감은 가지 않는다. 어린아이라면 몰라도 다 큰 어른이 부모에게 끌려다니는 꼴이라니.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착한 어린이는 자연스럽지만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착한 어른은 상당히 어색하다. 그만큼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다. 그런 이유로 어른이라면 부모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지는 게 어른이다. 말은 참 쉽다. 사실 부모 자식 사이란 말처럼 간단하지가 않아 많은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진학 문제부터 취업, 결혼까지 부모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는 난감하기 짝이 없다. 나는 엄마로부터 진로에 대한 간섭이나 조언을 받아본 적이 없다. 엄마는 오랫동안 내 결정을 그저 묵묵히 바라만 보았다. 일반고가 아닌 상고에 진학한다고 했을 때도, 미대에 가겠다 했을 때도, 재수로도 부족해 사수까지 했을 때도, 대학 졸업 후 3년이나 집에 박혀 백수로 지낼 때도, 40이 넘을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엄마는 내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최근에야 이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알게 되었다. 보통의 부모 같으면 난리가 나도 몇 번은 났을 거다. 하루는 궁금한 마음에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는 왜 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았어? 돌아온 엄마의 대답은 간단했다. 네가 말한다고 들어 처먹을 놈이냐? 반박 불가로군요. 아마 엄마가 뭐라 해도 나는 내 맘대로 했을 놈이다. 그래도 부모된 입장에서 어찌 하고 싶은 말이 없었으랴.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꾹꾹 눌러 담았을 엄마의 마음을 어렴풋이 알고 있다. 엄마는 자식들에게 늘 미안해했다. 가난 탓에 많은 걸 해주지 못해서. 내가 이리저리 치이며 인생의 쓴맛을 볼 때도 엄마는 자기가 많이 못해줘서 저렇다고 여겼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엄마는 말 대신 침묵을 택했는지도 모른다. 미안함을 목구멍으로 삼키며. 나는 엄마가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남매를 버리지 않고 키워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나 같으면 버려도 10번은 더 버렸다. 내가 초등학생이었을 무렵 매일 싸우고 얻어맞는 삶이 지긋지긋했던 엄마는 가출을 했다. 엄마가 집을 나간 지 사흘인가 나흘이 지났을 때 술 취한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엄마를 찾아오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 어린아이들이 어딜 가서 엄마를 찾는단 말인가. 그래도 흉내는 내야 하니 집을 나섰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동네를 서성거리다가 생각했다. 엄마가 돌아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엄마가 너무도 필요한 어린 나이임에도 그렇게 생각했다. 엄마가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했다. 이런 지옥에서 엄마만이라도 부디 탈출하길 바랐다. 그런데 엄마는 돌아왔다. 자식들을 도저히 버릴 수 없던 엄마는 그 후로도 팍팍한 삶을 견디며 우리를 키웠다. 만약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면 우리 남매는 조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 거다.
그나마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건 엄마 덕분이다. 그런 엄마에게 늘 고마움을 느낀다. 너무 고마워서 엄마가 내게 어떤 부탁을 했더라면 설령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은 길이라도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엄마는 내게 그 어떤 부탁도 조언도 하지 않았다. 내가 마음껏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길을 찾도록 말을 아꼈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다. 가끔은 쓸데없는 상상을 해본다. 우리 집이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진 집이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그랬다면 당당히 내게 요구하는 엄마의 모습을 볼 수도 있었을까?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 진로를 정하는 엄마. 당연히 결혼할 사람도 엄마가 정해준다. 나는 그런 엄마를 거역하지 못한다.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으니까. 엄마를 기쁘게 하고 싶으니까. 지금 누리는 것들을 포기할 수 없고 재산도 물려받아야 하니까. 그러니 어떻게? 그냥 꼭두각시처럼 엄마가 원하는 삶을 사는 수밖에. 미국에 건너가 MBA 과정을 마친 후 한국에 돌아와 엄마 회사에서 이사직을 맡아 실무를 익히는 아주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 좋은데?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지금처럼 엄마를 좋아하진 않을 것 같다. 엄마에겐 미안하지만 엄마가 내게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아서 좋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좋다. 하고 싶은 걸 다 하며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선택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며 살았기에 남에 대한 원망은 없다. 가난해도 좋은 점이 있다. 이것도 내 복이다. 예전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가 있었죠. 사실 영화의 내용보다도 이 제목이 시사하는 바가 커서 그 당시 많이 회자되었던 말이었습니다. 성적순이란 말은 객관적 순위를 의미합니다. 즉, 행복은 객관적 순위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 얘기에 공감들 하시면서도 아이들이 성적 떨어지면 불안해하고 좋은 학군이 있는 동네로 이사하려고 전세 대란을 겪는 주역들이 되기도 합니다. 이 괴리는 언제나 극복될 수 있는 걸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